귀한 자리에 이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이름은 김종대이고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잠깐 여름 동안에 잠깐 나오게 됐는데, 저는 애틀란타에서 이제 Regeneration Movement라는 비영리 단체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우연한 계기에 이제 윤범기 기자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어떤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조금 약간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긴장되고 좀 부담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가 저희 할아버님의 11주기였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기억들이나 추억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할아버지는 제게도 굉장히 거인과 같으신 분이었어요. 물론 제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거인과 같으신 분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할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 다들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국장 기간 동안에 짧은 책자로 이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일기들이 책자로 이렇게 출간이 살짝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자를 국장 기간 중에 이제 받아보고 이제 쭉 읽는데, 할아버지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이 찡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2009년 5월 30일에 쓰신 일기예요. 여기 보면 손자 종대에게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웃사랑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네, 할아버지께서 이날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당시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고 이제 2009년 8월에 전역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항상 군복무 하면서 휴가 때마다 할아버지를 늘 찾아뵀었고, 특히 이날 5월 30일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아버지께서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을 참여하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휴가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긴 했지만 이날은 좀 더 특별했고, 참 여러 부분에서 특별하긴 했는데, 항상 이제 제가 찾아뵈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날은 유독 굉장히 하나하나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항상 메모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는 막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받아 적었었는데, 이날도 할아버지께서 막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메모를 받아 적고 있었는데, 이날은 굉장히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메모를 적고 있어서 펜이 움직이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잠깐 멈추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적으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진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진짜 그만큼 새겨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날 특히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었는데, 할아버지도 이날 이렇게 기록하신 거를 보고, 할아버지께도 이 날이 참 특별했었고, 이게 바로 저한테 해주신 유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좀 정상적으로 나눈 대화가 됐고, 저는 부대로 복귀하고 그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휴가 나가도 중환자실로 가고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게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 제게 유언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게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들을 요약하는 그런 말이 됐어요. 근데 특히 돌아가시던 2009년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이제 감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조급하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이제 언론사 인터뷰 같은 게 있으면 꼭 와가지고 항상 부르셨어요. 저를 항상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냥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꼭 들어라 하고 해가지고 제가 휴가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항상 갔었고, 또 제가 전역한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저는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복학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복학하기 전까지 그냥 매일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하셨었어요. 가르쳐 주실 게 많다고. 그만큼 때가 이제 다가올수록 할아버지는 제가 그분의 어떤 생각과 철학과 그런 사상을 이어가 주기를 되게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제가 거의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는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휴가 나와서 할아버지 중환자실로 딱 갔을 때 그때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게 호흡 문제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목을 이렇게 뚫으셨어요. 그래서 목을 뚫으면 이제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딱 의식이 돌아오시고 저를 보시고 저를 너무 간절히 바라보시면서 막 입술을 막 움직이셨어요. 뭐 무슨 말이라도 하시려고 막 입술을 움직이셨는데 저를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보시면서, 근데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하시고 싶으자 하셨던 말씀을 추각하자면 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축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해 다른 일기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해 쓰신 일기를 보면 이것도 그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인생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그것은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서 결국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은 좀 우리가 고통받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이제 긴 인생이었다. 나는 일생을 예수님의 눌린 자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교훈을 받들고 살아왔다. 이런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본인은 이제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일기에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께서 저한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결국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정말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었다, 이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바로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고, 그날 말씀도 조금 더 풀어보자면 항상 할아버지께서 제게 자주 해주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선한 마음과 항상 악한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선한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천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천사의 말에 더 귀 기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날은 조금 그 메시지가 다르게 이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천사가 이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 말씀을 남기신 날에. 그래서 천사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단체가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그냥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 사진은
그냥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공간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이제 동교동 사저의 할아버지 침실인데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제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주셨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데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장 기간 때 이제 제가 영정을 들고 마지막에 할아버지 이제 생활하셨던 공간들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 침실에 딱 왔는데 그 너무나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울컥해가지고 제가 눈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터지게 됐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저라는 어떤 자아, 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고 그래서 제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미션은 영어로 이제 네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Empowering Peacemaking Global Diaspora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는데 풀자면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마 여기 전우석 감독님 톡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동포라는 개념도 굉장히 비슷하고 원어적인 의미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어떤 고향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이 디아스포라가 가진 가능성을 굉장히 믿고 있고 이 디아스포라 이제 세계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저 피스메이커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도착하게 된 난민과 이민자들 또한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저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네,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몇 가지 단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모두가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그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란 게 워낙 우리 모두가 정말 다중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모인 것들이 우리 자아인데 그래서 정체성도 크게는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태어난 국가가 이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국가가 하나지만 저는 여권을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할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80년대 당시에 전두환 정권 아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그 당시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김대중 구명 운동이 일어나고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그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할아버지 구명에 힘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정말 많은 그런 디아스포라 동포 여러분들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동포 여러분들도 할아버지의 구명 운동에 힘을 많이 써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 사형은 받지 않으시고 그 대신 약간 명목상 이제 그 정권에서 미국으로 거의 추방을 하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쫓겨나게 되셨고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 미국으로 가게 되셨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와 이제 연애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제 외할아버님한테는 이제 그 미국에 유학 가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저희 아빠랑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그런 난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다시 귀국을 감행하시고 그래서 저희 가족도 다시 한국에서 돌아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유년기는 다 한국에서 자랐어요. 잠깐 미국에 있었던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유년기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유학 생활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하게 됐거든요. 근데 유학 생활을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되셨죠. 근데 대통령이 되셨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도저히 일반적인 어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저는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많이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 일반 중학생으로 이제 대통령 가족으로 이렇게 그 청소년기를 보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적어도 할아버지의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는 해외에 나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참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은근히 많이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랬던 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계속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절반을 미국에서 살고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정체성만으로 따지면 저는 한국인도 될 수 있고 이제 미국인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정체성만으로 저를 이렇게 딱 국가적인 정체성만으로 디스크라이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게 된 게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여권이 두 개일지 모르지만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얘기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철의 실크로드 그리고 한반도 평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제 다들 이제 모태 신앙처럼 저는 모태 통일인이라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이게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음은 늘 품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깊이 간직한 열망이 됐었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도 늘 한반도 평화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다중적인 정체성 가운데 제 굉장히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신앙적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아버지께서 제게 굉장히 강조하신 정체성이기도 했고 마지막에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이제 그 성경을 통틀어서 축약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걸 강조하시면서 이웃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이다. 이것이 정말 핵심되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한 이 신앙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셨고 핵심적이었던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내 신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래서 그 나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답을 내린 것이 이제 피스메이킹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진리라고 했었고 그분이 하신 일 자체가 피스메이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피스메이킹을 하시고 나 자신과의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아가 이제 정말 이 창조 세계와 자연 세계와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핵심적인 정체성이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제 홈이라고 부르는 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곳이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 한국도 고향이고 또한 미국도 집이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중적
집을 살고 있는데 결국 제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품은 곳을 위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소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홈이라고 부르는 곳이 미국도 제가 홈이라고 부르고 이제 한국도 제가 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는 어떤 피스메이킹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현재 살아가는 이제 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가 이런 고민을 깊이 했던 당시가 2016년이었어요.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미국이 대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해기도 하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원래는 다인종 국가고 다민족 국가이지만 그리고 또 이민자의 나라기도 하지만 굉장히 트럼프라는 인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굉장히 미국의 보수라는 어떤 계층이 굉장히 극우화가 되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었고 양극화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주의거든요. 인종주의가 뭐 없어 왔던 건 아니고 항상 뿌리가 깊어 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2016년 들어서 점점 더 이게 심화가 되고 점점 더 이게 겉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뭔가 괜찮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미국 안에서 형성되게 되면서 원래 미국의 어떤 그 파운딩 정신 자체는 굉장히 이민자의 나라고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은 이민자들을 웰컴하는 나라였는데 이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고 참 인종적인 문제, 분열의 문제 결국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바라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 탈북자 200명이 남한 사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 설문조사였는데 대부분이 이제 남한 사회의 어떤 편견과 차별 때문에 참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었어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통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 탈북민들을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수사로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기도 하는데 어떤 많은 숫자도 아니고 어떻게 3만 명이면 굉장히 인구의 작은 숫자에 불과한데 그런 3만 명이 되는 탈북민들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이게 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지 못한 사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논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거는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 안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단일 민족에 대한 신화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탈북자뿐만 아니라 어떤 중국 동포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주자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을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최근 저는 이제 샘 오치리가 이제 어떤 이런 그렇죠. 흑인 분장한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 우리나라가 어떤 인종적인 그런 감수성을 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구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인종 자체도 사실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그런 다원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은 아직 함께 공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브렉sit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었죠. 물론 이거는 늘 있어왔던 어떤 논의긴 했지만 이거를 굉장히 촉발시킨 것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그 당시 또 시리아에서 내전 때문에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난민 받기 싫고 그냥 유럽 연합에 그냥 일부가 되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이제 브렉sit 논의가 시작돼가지고 결국 올해 이제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최대한 굉장히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셨던 것 같고 굉장히 인류사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큰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구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용어도 쓰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전체 흐름이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20세기는 다르고 또 21세기는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세계화잖아요. 세계화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원화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국제 이주 기구에서는 우리가 7분의 1이 이주민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주자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통계를 이렇게 내면서 이 시대를 이주의 시대라고까지 명명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주의 시대 속에 어떤 다원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큰 시대 정신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다양성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냐 서로가 서로 그냥 터치 안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제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생의 길로 갈 것이냐 공존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크게는 이 두 갈래로 저는 나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믿는 바로는 정말 우리가 이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어떤 혐오와 배제의 길이 아닌 상생의 길. 그래서 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한국 사회도 너무 필요한 과제고 미국 사회도 너무 필요한 과제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필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곳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저희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클락선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살아가는 애틀란타 인근에는 클락선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에 이 작은 동네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동네에 굉장히 이 시대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 열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굉장히 작은 동네지만 거의 50% 이상이 그 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난민 재정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이게 거의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매년마다 한 10만 명씩 합법적으로 그냥 미국 정부에서 이제 난민들을 초청해 왔어요. 초청해서 미국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에게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클락스턴이라는 곳으로 가장 먼저 많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1,500명씩 늘 들어왔었고 지금은 다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이고 또 난민들이 들어오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민족만이 아니 한 종류의 인종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난민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고 그래서 60여 개국의 어떤 언어가 매일 이 조그만 여의도의 한 3분의 1만한 동네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 또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굉장히 특이해요. 이 클락스턴만의 어떤 그런 환대의 분위기가 있고 클락스턴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클락스턴이라는 작은 동네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지 서로 환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답도 실마리도 결국 통일이라는 것도 국가와 국가가 하나 되는 게 통일이라기보다 정말 사회적인 통합이 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이 정말 같이 더불어 동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작은 동네에 해답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봉사활동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클락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이 동네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주민들과 많이 친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들어와서 난민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았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들, 난민 출신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나게 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체드 공화국,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가 체드에 있는 난민 캠프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가정이었거든요. 이 가정에는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꿈도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망도 있고 더욱더 잘 어떤 교육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미국이라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직 낯설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되게 굉장히 서로 잘 지내는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나 어떤 그런 단체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히 고등학생들을 위한 또 이제 그 대학 입시 준비 교육 이런 거를 없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데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멘토십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게 없구나. 그래서 어떡하지 이 고민을 저희는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저는 애틀란타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이제 MBA를 마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MBA가 끝나면 저는 다른 도시에 좀 가고 싶고 좀 직장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여기서 봤던 그 필요가 마음에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여기 주민들이랑 더 나누면서 기도 많이 하게 됐고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제 양심에 굉장히 이게 남아 있는데 이 양심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딴 데 가기도 굉장히 그 찔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저너레이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저너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참 그 난민 출신 친구들이랑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여러 가지 특수성이 많은데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친구들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출신,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민자, 이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점도 많이 발견하게 됐고 했는데 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원적인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청소년기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미국 교포 문학에서도 2세, 3세들이 미국에서는 뭔가 완전한 미국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왔더니 미국인이라고 한국에서는 또 차별당하고 그래서 이런 그런 애매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아픔과 혼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내재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힘은 결국 그 세계 시민성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중에 이제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친부족이라고 있어요. 친부족 출신이 있는데 거기 그 친구는 이제 미얀마에서 살아가다가 처음에 친부족은 주로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브로커 통해서 말레이시아로 탈출을 하게 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숨죽이고 살고 있다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이제 재정착 기회를 이제 오퍼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또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학생은 벌써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와 미국이라는 이 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어떤 주어진 상황 때문에라도 세계 시민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개발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난민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믿고 있고, 디아스포라의 가능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헤로니모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The heart of diaspora is pain, but what results from pain is innovation. 여기는 이제 유대인 랍비가 해준 말이거든요. 풀자면 정말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의 핵심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정말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고향이 그립고 참 이방이라는 낯선 땅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고통이 있고 본질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게 디아스포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는 또한 어떤 이런 이노베이션, 창조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통과 혁신의 가능성을, 이 두 가지를 같이 품고 있는 게 디아스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중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고 여러 문화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소리만 내지르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한 이제 디아스포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믿고 있고,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디파인하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성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리저너레이션 학생들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저너레이션의 학생들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리저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그 리저너레이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의미는 그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리저너레이션은 이제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이제 다운표하고 제너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 결국에는 그런 다중적인 그런 세계 시민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젊은 디아스포라 세대가 이 사회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분열된 사회 속에서 정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고 단체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가치가 이제 5가지가 이제 다 re로 시작하는 가치로 정했어요. 근데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필요한 인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relate.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relate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존재를 굉장히 가치 있게 바라보는 이 relate이라는 그 가치, 관계 맺다. 그리고 reconcile은 화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열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는 화합을 한다. 그래서 화합한다는 가치가 있고, 세 번째가 reason이라는 가치예요. 이거는 reason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이 단어를 이제 사유한다는 뜻을 또 갖고 있거든요. reason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릴레이 reconcile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정말 치밀하게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고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사유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reason이라는 가치를 했고요. represent는 이제 대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것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본인을 대표할 수 있고, 이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represent라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에 resolve예요. resolve, 이제 해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해결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는다. 그래서 이 5가지 가치가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미션 아래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디아스포라라는 미션 아래 저희는 이제 액티비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교육, Empowering Youth Through Education.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Creating Space for Conversations. 그러니까 공론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Advocating for Peace.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대학 입시 교육이 필요한 것, 그리고 SAT 교육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SAT와 대학 입시 교육을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해주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고, 저희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정말 진짜 이 사회가, 이 분열된 사회가 정말 회복하는데 정말 쓰임받을 그런 인재를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가치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프로그램을 명칭해서 이곳을 통해서 리더십 스킬도 배우지만, 또한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평화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배우는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SAT 학원, 예를 들어서 이 일주일에, 그 지난 학기까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SAT를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에는 또 모여가지고 이런 세계 시민적 가치에 대해서 토의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크리에이팅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리젠에 관련된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수 있는,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또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연사들을 초청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강의 행사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웨비나 형식으로 이제 브루스 커밍스 교수를 모시고 이제 다른 단체들과 같이 이렇게 강연 행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 어떤 한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키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디자인으로 이제 상품도 만들기도 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난민이라는 주제로 이제 클락스턴에서 이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주제 제목은 이제 우분투라고, 이제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는데 I am because you are,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어떤 반투어, 아프리카 반투어 말인데, 그 의미가 어떤 클락스턴이라는 분위기도 잘 맞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거를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작품이 나왔는데, 그거를 클락스턴 주민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고, 또 이제 작년 여름에는 한동대에서 탈북 출신 이제 학생들이 클락스턴에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의 이제 그 스토리가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탈북 학생들은 이제 클락스턴의 주민들 앞에서 이제 쉐어링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영어로 퍼블릭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기회 연습도 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클락스턴 주민들을 이제 터칭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일례로 한 남수단 출신의 어떤 주민이 와가지고 들으면서, 아 진짜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데 내 나라도 진짜 두 쪽으로 이제 쪼개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피드백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떤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나아가 평화에 대한 그런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두 번째를 통해서 하는 일이고요. 또 세 번째로 advocating for peace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advocacy가 이제 한국에서는 정책 옹호 활동이라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애매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조지아 주 안에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법안들이 잘 올라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나아가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찾은 역할이기도 했는데,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미국에서 유권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정말 푸시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조속히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제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풀뿌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리제너레이션의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특히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가 되기 위해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저희가 미국에서 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통일이란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국가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 통합적인 통일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목적지가 돼 나가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지만 이런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대 정신이 그럼 무엇일까? 결국 통합과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과 상생이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들은 결국 한반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나아가서 정말 분쟁이 있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부분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결국 추구하셨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할아버지들 결국에는 화합과 통합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계셨어요. 어떤 용서의 용서의 정치라는 그런 철학도 있으셨고, 결국 대통령이 되셔서도 어떤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항상 늘 굉장히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셨고, 결국에는 왜냐하면 우리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더불어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할아버지가 결국에 하셨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가 이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것을 통해서 작게나마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보너스로 윤 기자님께서 이제 막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부탁하셨는데, 제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너무 없어요. 특히 이제 커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찍는데 막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굳이 막 사진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아쉬운 게 할아버지랑 커가지고 찍은 사진이 많이 없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미국 때 사진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한국에서. 대통령 시절에? 네, 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요. 아마 92년 전에, 아마 제가 아기일 때 이제.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고 이러셨구나. 네, 아마 88년 네 이후였던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사촌 누나랑 같이 제가 할아버지 이제 사촌 누나한테 뺏기니까 이제 제가 질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아마 이날도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그러니까 막 아마 이런 사진이 필요하니까 이런 포즈를 취해주세요 이런데 저는 막 네, 그쵸, 그러니까 딱 그런 사진이 필요한 건데 저는 막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늘에 막 비행기가 가지도 않는데 하늘 바라보라고 해서 막 그냥 막 이랬는데 그렇게 딱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쵸, 그런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마 9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동생이랑 사촌 누나랑 이렇게 여기가 동교동 이제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항상 늘 체조하시고 이러는데 저희도 가서 이렇게 같이 할아버지 따라하고 이런 사진이고, 네, 이거는 조금 더 커가지고 아마
그때 이것도 이제 그 92년 대선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에요. 남동생인데 남동생도 지금 미국에서 같이 애틀란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질문들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아마 윤범기 기자님이 해주신 질문이 가장 뭔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까먹기 전에 먼저 그 질문부터 이제 답변을 해드리자면 맞습니다. 정말 진짜 한국의 이민 정책이나 한국의 그 난민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제 난민 정책이라는 게 거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멘인들이 그렇게 제주도로 온 것 자체가 한국에 가면 이제 난민 정책이 있구나. 여기 가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딱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정말 활동가 분들이 정말 정말 그 최전선에서 막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죄송스러워져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난민 정책이 굉장히 오래돼요.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지금 위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탄탄한 어떤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했는데 제도적으로 한국은 정말 법적인 제도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이일 변호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활동가 분들 중에 하는데 그게 난민 변호하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포스팅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지금 인천공항에 가족이 진짜 정말 터미널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 6개월 동안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진짜 그 사이에 진짜 이분 지병을 앓고 계시고 한데도 불구한데도 이게 막 법무부에서는 남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진짜 이분은 정말 그 사이에 막 쓰러지기도 하시고 이랬는데도 거기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했던 어떤 사례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죠.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2018년에 예멘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이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미국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국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제 디아스포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브리지 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적인 컨텍스트도 잘 알면서 어떻게 브리지 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역할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난민에 대한 리소스가 한국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미국에는 이제 좋은 리소스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당시에 쓰여진 이런 재정착 단체 중에 이제 월드 릴리프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이란 누구이고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어떻게 포괄적으로 어떤 개요 형태로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한 하지만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읽었을 때 좋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서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이제 교회 난민을 품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교회 난민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지만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직접 그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출간되게 됐고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면 우리 경제가 뭐 내려가는 게 아니냐, 뭐 위험한 건 어떡하냐, 막 등등의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책이 어느 정도 그런 질문들에서 대답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이제 난민이 들어와서 성폭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걱정도 있고 이제 일자리 걱정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난민이 없다고 해가지고 성폭행이 없나요? 난민이 없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나요? 근데 이것도 이일 변호사님이 많이 이제 말하고 다시는 이야기도 한데 그 사회의 어떤 투영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투영해가지고 이들한테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딱 그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사회든지 항상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투영이 되게 되고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사실 그쵸.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너무 그래가지고 진짜 직접 제주도에 가가지고 예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나와서도 잠깐 예멘 친구 만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 교제를 나누면서 듣기도 했었는데 그쵸. 그 친구들을 진짜 만나보면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게 이슬람 국가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 개신교인들이라고 다 독실한 개신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교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교리가 아닐 뿐더러 굉장히 오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잠시 뭐 이슬라모포비아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자극된 부분들이 있고 진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근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 젊은 남자들이 징집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정 모두가 다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그쵸. 돈을 벌어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그래서 어떤 남성들이 그래서 많이 오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묻게 된 이제 그 어떤 그 기독교 선교사님이 예멘에서 굉장히 오래 그 선교를 하셨던 분이 이제 예멘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긴급 구호하는데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펜션을 이렇게 어떤 안 쓰여지고 있던 펜션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임시 숙소를 이렇게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나가라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갈 곳 없는 자기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최앞선에서 굉장히 이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물론 이들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또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해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민들한테 그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본인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데 제가 되게 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달랠 수 있는 뭐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뭐 거리라도 청소를 할까?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못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준 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환대라는 것은 결국 선순환을 낳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딱 이민을 갔는데 미국 사회가 잘 받아준다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환대의 선순환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그 반대는 또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그래서 오히려 환대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쵸. 한국의 이민 정책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요즘에는 그래도 다문화 가정의 이제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군대도 가고 이러면서 어떤 인식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에 대한 것들 강조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우월하다 이거를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란 그런 교육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지 못하게 바로막는 것 중에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시인도 디아스포라 시인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조선족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인데 약간 그 조선족이라고 레이블링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어디 감히 윤동주가 조선족이냐 막 한국 사회 반응 자체가 이러니까.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어릴 때부터 이제 해 나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동포나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나 자연스럽게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리젠의 지향점에 대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뭐 5년 단위 계획, 이제 10년 단위 계획,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굉장히 컨설팅 받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리젠이 지향하고 있는 것,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근데 리제너레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버린 단체가 이제 리제너레이션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맨 땅에 헤딩해서 하면서 이제 지금 거의 3년이 되는 시간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이제 단체적으로 역량을 이제 늘려가면서 어떤 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5년 내 계획은 그 학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델을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리젠의 가치가 굉장히 살아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실력도 이제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을 이런 글로벌 시민성으로 이렇게 굉장히 똘똘 뭉친 어떤 그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목표가 지금 5년 내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활동 범위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디아스포라가 저희의 그거 미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이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항상 있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어떤 고민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한국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나아가서 더 역량만 된다면 이 모델을 많은 곳에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일단은 조금 이런 학교 모델에 집중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계획에 대해서 문정훈 님이 아까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인지 미국에 계속 있을 생각인지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단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데 결국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도 한 3, 40대 되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이, 그러니까 그쵸, 결국에는 민족주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내셔널리스틱한 사고에서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걸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이롭게 돼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세계 시민성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가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곳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아니야, 가족으로서 좋은 점. 맞아. 가족이라서 좋은 점. 대통령의 가족이라서. 예,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저희 아버지는 너무 할아버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하시고. 또 네, 저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굉장히 진짜 할아버지 평생 굉장히 어려운 일도 너무 많이 당하시고 사실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주로 해주시는 말씀이 아빠는 그래도 할아버지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할아버지로 인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참 할아버지로 인해서 좋은 점은 일단 너무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특히 느끼는 게 목소리 어쨌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그거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특권이고 프리빌리지구나.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랑 또 제가 어떤 할아버지의 어떤 이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특권을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런 레게시를 잘 활용이라고 말하면 잘 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